차가운 빗줄기가 인천항의 폐창고 지붕을 맹렬히 때리고 있었다. 썩어가는 생선 비린내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오늘 밤 10년 전 멈췄던 지옥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도시의 넌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있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단지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이곳은 범죄가 기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한지우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어 지식였다. 빗물에 젖어 축축해진 꽁초가 진흙탕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서 3단 봉을 꺼내 손목 스냅을 이용해 펼쳤다. 착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다. 안에 있는 놈들 다 튀어나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위압적이었다. 창고 입구를 지키던 2명의 덩치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뭐야, 이 짭새 새끼는 혼자서 영웅 놀이하러 왔냐. 오른쪽에 있던 덩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쇠파이프가 정수리를 강타하기 직전 그는 상체를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 관절을 향해 3단봉을 내리꽂았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숨통을 끊어놓 기절시킨 뒤 곧바로 2번째 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공포에 질린 2번째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허공에 휘저었지만 지우는 짐승처럼 파고들었다. 그의 주먹이 남자의 턱에 정확히 꽂혔고 남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처박혔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지우는 창고의 녹슨 철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구앙!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곰팡내와 섞인 비릿한 혈향이 코를 찔렀다. 넓은 창고 안에는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가 일제히 일어났다. 그들의 시선이 문 앞에 선 지훈에게 꽂혔다. 한지훈 경위님 오셨습니까? 무리들 뒤쪽에서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중간 보스급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혀로 핥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소문대로 미친 개라더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군. 지우는 대답 대신 목을 좌우로 꺾으며 근육을 풀었다. 우두둑 소리가 났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창고 구석 검은 천으로 덮인 채 의자에 묶여있는 작은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그 형체를 보자 지훈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길게 말 안 한다. 저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오늘 니들 장례식 날인 줄 알아라. 새끼가 진짜 돌았나. 얘들아 담가버려. 신호가 떨어지자 10여 명의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폭발하듯 솟구쳤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지훈은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첫 번째 놈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동시에 뒤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숙여서 피한 뒤 팔꿈치로 상대의 안면을 가격했다. 그의 액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살인 기술에 가까운 실전 무술 크라브 마가와 유도를 결합한 그의 타격은 상대의 급소만을 노렸다. 이오그 곽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난무했다. 지우는 짐승 같았다. 칼에 베어 재킷이 찢어지고 팔뚝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피 냄새가 그를 더 흥분시키는 것 같았다. 한 놈이 의자를 들어 지훈의 등을 내리쳤다. 나무 의자가 산산조각 났지만 지훈은 비틀거리지도 않고 뒤돌아서서 놈의 목을 움켜쥐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다. 놈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거품을 물었다. 마지막 남은 중간 보스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부하들이 단 몇 분 만에 바닥을 기는 신세가 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오지마 오면 쏜다. 그가 품에서 조잡하게 개조된 사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총구가 흔들렸다. 쏘아봐. 빗나가면 그 총구 내 입안에 처박아 줄 테니까. 지훈의 서늘한 목소리에 남자는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이 달려들었다.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무자비한 주먹 세례가 이어졌다. 남자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지훈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빗소리만이 다시 공간을 채웠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의자로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경찰입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검은 천을 벗겨냈다. 순간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의자에 묶여있는 여자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드러난 하얀 피부 위에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훈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폭행의 흔적이 아니었다. 여자의 양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밧줄의 매듭 방식, 붉은 나일론 끈을 교차시켜 만든 기하학적인 매듭. 그것은 단순한 포박이 아니었다. 마치 선물을 포장하듯 피해자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변태적인 의도가 담긴 매듭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쇄골 아래 담뱃불로 지져 만든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10년 전 연간실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여동생 지아의 몸에 남아있던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했다. 아니, 잡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 초동 수사 실패. 핑계는 많았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지훈의 가족은 파탄났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훈만이 복수심이라는 도끼를 품고 경찰이 되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바로 눈앞에 그 악마의 서명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피해자가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지훈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과거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 칼을 꺼내 밧줄을 끊어냈다. 여자가 힘없이 앞으로 쓰러지자 그는 자신의 가죽 재킷을 벗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조금만 참아요. 병원으로 갑니다. 지훈은 여자를 안아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빗물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놈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헤일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교통사고 환자들과 술 취한 취객들이 뒤엉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지훈이 여자를 안고 들어오자 의료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응급 환자입니다. 성폭행 및 폭행 피해. 추정의식은 미약하고 맥박이 빠릅니다. 지훈이 고함을 지르자 간호사들이 카트를 끌고 달려왔다. 그들은 능숙하게 환자를 옮겨 싣고 처치실로 향했다. 지훈도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여자였다. 차가울 정도로 하얀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 명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방금 당직실에서 내려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경찰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훈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온몸에서는 피냄새와 빗물 냄새가 진동했다.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경찰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환자는 지금 극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을 강요하는 건 2차 가해입니다. 이부와요 의사 양반. 지금 밖에는 저 짓을 한 놈이 활개치고 다닌다고 한시라도 빨리 단서를 잡아서 놈을 잡아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냐. 지훈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주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겁에 질려 쳐다봤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10년 전 놓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수연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팔짱을 꼈다. 형사님, 마음이 급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의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환자에게 필요한 건 신문이 아니라 치료와 안정입니다. 그리고 수연의 시선이 지훈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피가 흐르는 팔뚝에 머물렀다. 형사님도 치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몰골로 환자 앞에 서면 환자는 범인을 떠올리며 더 큰 공포를 느낄 겁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방금 살육을 마치고 나온 도살자에 가까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옷은 범죄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젠장! 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머리를 털었다.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수술 끝나고 의식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양보 못합니다. 이식이 돌아와도 제가 판단해서 면담 허가할 겁니다. 나가서 씻고 오세요. 병균 옮기지 말고. 수연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서서 처치실로 들어갔다. 커튼이 쳐지는 소리가 지훈과 피해자 사이를 단절시켰다. 지훈은 닫힌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다. 칼에 베인 팔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동생 지아의 사진이었다. 사진 귀퉁이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다. 오빠가 미안해.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비 오는 밤 학원 앞에서 오빠를 기다리던 지아. 잠복 근무 때문에 데리러 가지 못했던 자신.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동생. 그리고 동생의 몸에 새겨져 있던 그 끔찍한 매듭과 화상 자국. 오늘 본 피해자 김민지 신분증에서 확인한 이름은 살아남았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하지만 범인은 1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모방 범죄일까? 아니면 진범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일까? 만약 진범이라면 왜 하필 지금일까? 10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때 응급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비켜주세요. 회장님 지나가십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연예인 뺨치는 외모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남자. 태강그룹의 회장 강태성이었다. 그는 최근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강태성은 병원장과 악수를 나누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늦은 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재단에서 후원하는 병원이라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 불시 점검차 들렀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아유 회장님께서 직접 이 누추한 곳까지. 영광입니다. 병원장은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었다. 지훈은 그 광경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진 놈들의 위선적인 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들은 높은 곳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다. 그때 강태성의 시선이 우연히 지훈에게 머물렀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앉아있는 형사. 보통 사람이라면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테지만 강태성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지우는 본능적으로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10년 동안 범죄 현장을 누비며 단련된 형사의 촉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눈빛,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봤을까? 강태성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VIP 병동 쪽으로 사라졌다. 지훈의 시선은 그가 사라진 복도 끝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냄새.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응급실 냄새를 뚫고 지훈의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시가 향기.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10년 전 지하의 옷가지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는 무작정 강태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다시 나타난 이수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아주 잠깐만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불안정하니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는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있고 저 너머에는 1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를 가진 남자가 있다. 선택해야 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지금은 생존자의 증언이 더 중요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수연을 따라 처치실로 들어갔다. 이것은 긴 싸움의 서막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에 삐삐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김민지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붕대로 감긴 얼굴은 참혹했고 드러난 팔다리에는 멍과 자상이 가득했다. 한지훈은 병실 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일렁겼다. 10년 전 자신의 여동생 지아도 저런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왔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기 깨어나면 바로 진술 받아야 합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침대 옆에서 차트를 확인하던 이수연은 그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형사님, 지금 이 환자는 쇼크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뇌가 방어 기제로 기억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끄집어내야 놈을 잡죠. 놈은 지금 밖에서 웃고 있을 텐데 환자 기분이나 맞춰주고 있을 겁니까? 수연이 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다. 말씀 참 함부로 하시네요. 기분이나 맞춰준다니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정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형사님, 눈에는 저 사람이 사건 해결을 위한 도구로밖에 안 보입니까? 도구가 아니라 유일한 열쇠니까. 그렇죠.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들은 몰라.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 시간을 지체하면 저 여자도 위험해진다고. 지훈이 성큼성큼 다가와 수연을 내려다보았다. 185cm가 넘는 거구의 위압감에 눌릴 법도 했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쳐들었다. 무식한 깡패처럼 굴지 마세요. 여긴 경찰서 취조실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환자에게 손가락 하나 못 댑니다. 나가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거칠게 욕설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때 지훈의 무정이가 치직거리더니 반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형사 어디야? 지금 서장님이 태강그룹 변호사들이랑 같이 있어. 이번 사건 단순 강도 상해로 축소해서 발표하란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야, 듣고 있어.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단순 강도의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새끼들이 돈을 처먹었나. 야, 목소리 낮춰 위에서. 압박이 장난 아니야. 강태성 회장 쪽에서. 강태성. 지훈의 뇌리에 아까 응급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남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코끝을 스쳤던 소독약과 시가 냄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반장님, 나 지금부터 내 방식대로 합니다. 뭐야, 한지훈 사고 치지 마. 지훈은 무정이를 꺼버리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들었지? 경찰 윗선은 이미 썩었어. 당신이 지키려는 그 원칙, 저놈들한테는 안 통한다고.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도 뉴스를 통해 강태성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설명할 시간 없어. 놈들이 냄새를 맡았으면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야. 지훈의 말이 끝나. 기도 전이었다. 병실 밖 복도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팟하고 꺼졌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를 으스스하게 비췄다. 뭐죠? 정전인가요? 수연이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지훈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스위스, 조용히 해. 지훈은 재킷 안쪽에서 베레타 권총을 꺼내들고 장전했다. 찰칵하는 금속성이 정막을 깨뜨렸다. 수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사님, 병원에서 총을 숙여. 지훈이 소리치며 수연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쨍그랑. 동시에 병실 문 유리가 박살나며 소음기가 장착된 총탄이 날아들었다. 총알은 수연이 서 있던 자리에 벽에 박혔다. 하얀 석고 가루가 날렸다. 끽약.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지훈은 엎드린 채 침대 쪽으로 기어가 민지의 침대 바퀴 고정을 풀었다. 젠장 역시 왔군.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괴한 3명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날카로운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전문 킬러들이었다. 죽여. 선두에 선 남자가 짧게 명령했다. 지훈은 침대를 발로 차서 놈들의 시야를 가리게 한 뒤 그 틈을 타 첫 번째 놈의 다리를 조준 사격했다. 이유지. 다리에 총을 맞은 놈이 비틀거리자 지훈은 튀어나가 놈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놈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돌려 방패막이로 삼았다. 나머지 2놈이 망설임 없이 동료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벽. 동료의 몸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지훈은 혀를 찼다. 이놈들은 동료의 따위는 없는 기계들이었다. 이싸 양반, 침대 밀고 구석으로 가. 지훈은 죽은 놈의 시체를 놈들에게 집어던지고 몸을 날렸다. 2번째 놈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좁은 병실 안에서의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날아오는 칼날을 링거 거치대로 막아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그는 거치대를 휘둘러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지훈은 놈의 팔을 꺾어 칼을 뺏은 뒤 허벅지에 꽂아버렸다. 하지만 그 사이 마지막 한 놈이 수연과 민지가 있는 구석으로 총구를 겨눴다. 안 돼. 지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총소리와 함께 지훈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튀었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놈에게 달려들어 태클을 걸었다. 2 남자가 바닥을 뒹굴며 엉겨붙었다. 지훈은 부상 입은 어깨의 고통으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놈의 목을 졸랐다. 개자식들이. 지훈의 눈이 핏발로 붉게 물들었다. 10년 전에 분노 눈앞에 위기 살려야 한다는 본능이 뒤섞여 괴력을 발휘했다. 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거친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바닥은 피와 유리 조각 쓰러진 남자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갔다. 다친 데 없어요. 수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살육전은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지옥도였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빛을 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자신과 환자는 이미 시체였을 것이다. 형사님, 피가 새우치기만 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놈들이 더 몰려올 겁니다.
지우는 찢어진 셔츠 자락을 묶어 지혈을 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증원일까 아니면 놈들의 후속 부대일까 지우는 도박을 할 수 없었다. 환자 휠체어에 태워요. 뒷문으로 나갑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를 휠체어에 옮겨 실었다. 지우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휠체어를 밀며 앞장섰다. 따라와요.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 수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깡패 같고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넓은 등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훈의 낡은 SUV에 환자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을 때 병원 입구로 검은색 밴들이 들이닥치는 것이 보였다. 꽉 잡아요. 지훈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굉음을 내며 빗속을 뚫고 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뒷좌석의 민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조수석의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백미러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룸미러로 수연을 힐끗 보았다. 미안합니다. 험한 꼴 보게 해서.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땀과 빗물 그리고 피로 얼룩진 그의 옆 얼굴. 거칠고 투박하지만 묘하게 신뢰가 가는 얼굴이었다. 아니요, 고마워요. 구해주셔서.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거즈와 소독약을 꺼냈다. 운전 계속하세요. 지혈 다시 해야 해요. 그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쇼크 옵니다. 수연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뻗었다. 지훈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몸을 맡겼다. 그녀의 손길은 아까의 날카로운 말들과 달리 따뜻하고 섬세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죠? 경찰서로 가는 건가요?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서, 거기가 제일 위험해. 지금 내 목숨 노리는 놈들이 절반은 될걸. 그럼요. 우리 집으로 갑니다. 내 집이라뇨. 수연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전 가옥.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니까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지훈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이 싸움 이제 시작이야. 각오 단단히 해요, 의사 선생님. 당신도 이제 공범이 됐으니까.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뒤편에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뀐 위험한 추격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편 태강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 강태성은 최고급 와인잔을 흔들며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 스피커폰에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회. 죄송합니다, 회장님. 놓쳤습니다. 한지훈 그놈이. 강태성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카펫 위로 번져나갔다. 한지훈. 그는 나직이 이름을 읊조렸다. 분노보다는 희열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재밌네. 10년 전에는 꼬리 말고 도망치더니 이제는 이빨을 드러내시겠다. 강태성은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다. 10년 전 사건의 기록들. 그 속에 한지훈의 여동생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기대해. 이번에는 네 차례니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부숴줄게. 그의 눈동자가 악마처럼 번뜩였다. 밤은 아직 길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지훈의 SUV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재개발이 멈춰버린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가로등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한 화단에는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유령도시 같은 곳이었다. 여기가 안전하다고요. 수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흉물스러운 아파트 외관을 보며 불안한 듯 물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난 외벽에는 철거 예정, 출입 금지라는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귀신도 안 올 것 같은 곳이라서 안전한 겁니다.
이 구역은 CCTV도 다 먹통이고 거주자도 거의 없어요. 놈들이 추적하기 가장 까다로운 곳이죠. 지우는 차를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주변을 경계했다. 다행히 미행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뒷좌석에서 아직 의식이 없는 민지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4로 4호입니다.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다. 그들은 어둡고 습한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4층에 도착하자 지우는 녹슨 철문 앞에 낡은 우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서 들어와요. 지훈이 먼저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거리더니 간신히 불이 들어왔다. 수연은 집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귀퀴한 곰팡이 냄새 오래된 담배 냄새, 그리고 먹다 남은 컵라면. 냄새가 뒤섞인 그야말로 호라비 냄새의 결정체였다. 세상에,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와 신문지, 각종 수사 서류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소파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맥주캔이 탑을 쌓고 있었다. 여기가 사람이 사는 집인가요? 아니면 쓰레기 매립지인가요? 수연이 기가 차다는 듯 물었다. 지우는 민지를 안방 침대, 그나마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었다 에 눕히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라 청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만이면 호텔로 가시던가. 거긴 총알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고는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환자부터 안정시켜야 해요. 깨끗한 물수건이랑 여분의 이불 있어요. 저기 벽장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지우는 대충 손짓하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 캔을 꺼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캔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갈증과 어깨의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그때 수연이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지훈의 손에서 맥주를 빼앗았다. 지금 술이 넘어가요. 어깨 피 멈춘 거 아니에요. 붕대 감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피가 배어 나오잖아요. 지훈이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응급처치로 묶어둔 셔츠 자락이 다시 붉게 젖어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잊고 있던 고통이 묵직하게 밀려왔다. 이 정도는 침 바르면 낫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저기 앉으세요. 제대로 꿰매야 해요. 수연은 식탁 물건들을 한쪽으로 싹 밀어버린 후 위를 탁탁 쳤다. 그녀의 눈빛은 의사로서의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순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사실 현기증이 나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수연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다행히 지훈의 집에는 온갖 종류의 약품과 붕대 수술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일반 가정집이라기보다는 야전 병원에 가까운 구성이었다. 옷 베어 쓰세요. 수연의 명령에 지훈은 셔츠 단추를 풀었다. 피와 땀에 젖은 셔츠가 벗겨지고 그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순간 소독약을 준비하던 수연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지훈의 몸은 단순한 인간의 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전쟁의 기록이자 고통의 지도였다. 넓고 단단한 등 근육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다. 칼에 베인 긴 자국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화상 자국 둥이에 맞아 움푹 패인 흔적들. 성한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이었다. 특히 왼쪽 옆구리에는 10가 넘는 끔찍한 흉터가 지렁이처럼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꽤 오래된 상처 같았다. 놀랐습니까? 지훈이 덤덤하게 물었다. 그는 수연의 시선을 느낀 듯 했다. 아니요. 그냥 많이 아팠겠구나 싶어서요. 수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핀셋과 바늘을 들었다. 막휴제는 없어요. 좀 따끔할 겁니다. 그냥 하세요. 수연은 능숙한 솜씨로 어깨에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다.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지훈의 근육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 상처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범인 잡다가 생긴 건가요? 영광의 상처라고 해두죠. 훈장 같은 겁니다. 지훈이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훈장이 아니라 자아의 흔적 같아요.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몸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자기 파괴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마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았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놈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동생 때문인가요? 바늘을 움직이던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긍정을 대신했다. 저기 옆구리에 있는 흉터, 저건 칼에 찔린 게 아니네요. 쇠꼬챙이 같은 거에 뚫린 것 같은데. 지훈은 자신의 옆구리를 내려다보았다. 범죄 조직에 잠입했을 때 걸렸습니다. 놈들이 내 정체를 알아채고 고문했죠. 그때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덕분에 그 조직은 괴멸시켰지만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경찰이 당신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연이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거즈를 대고 반창고를 붙였다. 그녀의 손길이 지훈의 거친 피부에 닿았다. 따뜻했다. 지훈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로에 젖은 눈동자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과 연민. 나 같은 놈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아처럼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걸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숨 쉬는 이유입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껏 지훈을 그저 무식하고 폭력적인 형사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거친 껍데기 속에는 10년 동안 썩어문드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오늘은 물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수연이 도구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을 감지한 그녀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이 집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네요. 환자가 깨어났을 때 곰팡이 냄새 때문에 다시 기절하면 어떡해요. 수연은 팔을 걷어붙이고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다. 널려있던 옷들을 주워 담고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았다. 이부 와요, 의사 선생님. 대충 하고 좀 쉬어요. 당신도 피곤하잖아. 가만히 있어요. 환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쉬어야 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돼지우리에서는 절대 못 자요. 지훈은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그녀의 그런 모습이 싫지는 않았다. 텅 비어있던 삭막한 공간에 누군가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잔소리가 채워지는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안도감을 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집 안은 제법 사람 사는 꼴을 갖추게 되었다. 수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현관에 내다 놓았다. 이제 좀 숨 쉴 만하네요. 수연이 소패 털썩 주저앉았다. 지훈은 슬그머니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마셔요. 고마워요. 수연이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지훈은 베란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놈들이 더 집요하게 쫓아올 겁니다. 강태성, 그 자식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지훈은 뒤를 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길 겁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 그것은 지훈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수연에게 보내는 약속이기도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소파에서, 수연은 안방 침대 옆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민지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벽 3시경 거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기가 밝은 수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형사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누운 지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안 돼. 지아야. 안 돼. 지훈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 그날의 빗속을 달리고 있었으리라. 닫힌 창고 문을 두드리며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으리라. 수연은 다가가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상처 때문인지 악몽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강철 같아 보이던 남자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민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고소한 냄새에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보다 몸이 한결 가벼웠다. 부엌에서는 수연이 앞치마 어디서 찾았는지 모를 꽃무늬 앞치마였다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과 햄 즉석 밥으로 만든 볶음밥이었다. 일어났어요. 식사하세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순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웃어준 적이 있었던가. 뭐해요? 안 먹을 거예요. 아,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지훈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식탁에 앉았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투박한 맛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숟가락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쏜살같이 안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위 붕대로 감긴 민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민지 씨, 제 말 들려요. 수연이 다급하게 맥박을 체크하며 물었다.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응시하다가 이내 수연과 지훈의 얼굴에 머물렀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여기는 안전해요. 우리가 구해줬어요. 기억나요? 수연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김민지 씨, 나 좀 봐요. 그놈 기억합니까? 민지의 몸이 격렬하듯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냄새, 그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요. 시가 냄새.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기억의 조각을 끄집어냈다. 음악 소리, 노문 날 가두고 계속 음악을 틀었어요. 아주 슬픈 클래식 음악.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클래식 음악, 이것은 새로운 단서였다. 10년 전 사건 기록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놈이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민지가 숨을 헐떡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파티 준비는 끝났다. VIP들을 초대해라 라고 했어요. 파티. 지훈과 수연이 동시에 되물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어제 응급실에서 들었던 강태성의 말. 저희 재단에서 후원하는, 그리고 며칠 전 정보원에게서 들었던 소문. 태강그룹이 주최하는 초호화 자선 파티가 내일 밤 열린다는 소문. 설마.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다. 놈이 노리는 건 단순히 살인이 아니야. 이건 일종의 과시욕이야. 자신의 범죄를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미친놈들의 사교 모임. 강태성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그와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썩어빠진 VIP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준비해요.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디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파티 초대장은 없지만 불청객이 되는 건 내 전문이니까. 지우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각종 도청 장치와 소형 카메라, 그리고 잘 손질된 권총 2자루가 들어있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부치크. 이보와 이사 양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냥 잠입해서 도청기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탈의실 커튼 뒤에서 지훈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하고 나오세요. 오늘 파티는 VVIP들만 초대받는 자리예요. 꼬질꼬질한 형사 차림으로는 입구 컷 당할걸요. 수연은 팔짱을 낀 채 거울을 보며 머리 모양을 다듬고 있었다. 잠시 후 커튼이 젖혀지고 지훈이 걸어 나왔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늘 낡은 가죽 재킷에 땀냄새 쩔은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미친 개 한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은 지훈은 마치 누아르 영화에서 갓 튀어나온 배우처럼 근사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이 수트핏을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었다. 목이 졸려 죽겠네 젠장. 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인상을 썼다. 수연은 피식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가만히 있어봐요. 넥타이가 비뚤어졌잖아요.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지훈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지훈은 코끝에 닿는 수연의 샴푸 향기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자신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다 됐어요. 이제 좀 사람 같네. 수연이 만족스러운 듯 지훈의 가슴팍을 툭 치고는 자신의 탈의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커튼이 열리고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지훈이 숨을 삼킬 차례였다. 등이 과감하게 파인 붉은색 벨벳 드레스. 화장기 없던 얼굴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우아하게 풀어내려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차가운 의사가 아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었다. 아, 이상해요. 지훈이 멍하니 바라보자 수연이 부끄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아니, 뭐 나쁘지 않네. 범인 잡는 의사치고는. 지훈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시선을 돌렸지만 붉어진 귀끝은 감출 수 없었다. 가시죠 파트너. 오늘 밤 우리는 강남의 건물을 3개쯤 가진 졸부 커플 연기를 해야 하니까. 지훈이 팔을 내밀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팔짱을 꼈다. 단단한 그의 팔 근육이 느껴졌다. 자, 파티 장소는 남산 중턱에 위치한 태강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클럽 디오니소스였다. 입구부터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삼엄한 경비 속에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요. 자연스럽게. 지훈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들은 위조한 초대장과 신분증을 경비원에게 내밀었다. 제임스 리, 그리고 약혼녀 되시는 분이군요. 환영합니다. 경비원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지는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강태성의 비호를 받는 법조계 인물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클래식 사중주단의 우아한 연주가 흐르고 있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군. 지훈이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겉보기엔 우아한 사교 모임이었지만 이곳에 모인 자들은 모두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을 포장한 공범들이었다. 강태성은 어디 있죠? 수연이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2층 테라스. 저기서 왕처럼 내려다보고 있군. 지훈의 시선이 2층 난간을 향했다. 그곳에 강태성이 서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관주하는 군주처럼. 작전대로 합시다. 당신은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정보를 수집해. 나는 보안실 쪽으로 가서 서버를 해킹할 테니까. 위험해요. 경호원들이 깔려 있다고요. 걱정 마. 쥐새끼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건 자신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신호 보내고.
지우는 수연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혼자 남겨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심리학자 특유의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다. 어머, 그 목걸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요즘 태강그룹 주가가 장난 아니던데요. 그녀는 능숙하게 대화를 주도하며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혹은 미녀의 칭찬에 취해 경계심을 풀고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요즘 특별한 취미에 푹 빠지셨다면서요. 전시회 말인가 듣자 하니 오늘 밤에 특별 공개를 한다던데. 지하 벙커에 새로 만든 갤러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더군. 지하 벙커, 갤러리, 수연은 중요한 키워드를 포착했다. 민지가 말했던 예술과 일치했다. 그녀는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이니어를 톡톡 건드려 신호를 보냈다. 한편 지우는 웨이터로 위장해 주방을 통과하고 있었다. 야, 거기 너 샴페인 더 안 가져오고 뭐해? 뭐해? 예. 이거 가자해. 주방장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능청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복도는 한산했지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특수 장비로 CCTV 화면을 루프시켰다. 지하 벙커라. 수연의 정보를 들은 지우는 보안실이 아닌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와인 창고가 어디죠? 회장님이 찾으시는 빈티지가 있어서. 지훈이 쟁반을 들고 다가갔다. 지하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돌아가. 경호원이 험악하게 막아섰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건 드시고 하세요. 뭐. 지훈은 쟁반 위에 있던 와인병을 그대로 경호원의 머리에 내리쳤다. 쨍그랑. 이옥. 한 놈이 쓰러지자마자 지훈은 남은 한 놈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쓰러진 경호원을 비상계단 구석으로 끌고 간 뒤 그의 품에서 보안 카드를 꺼냈다. 밑 2층 프라이빗 갤러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지우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다. 위층의 훈훈한 공기와 달리 이곳은 서늘하고 습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익숙한 냄새. 소독약 냄새였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지훈이 보안카드를 대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안에 광경을 본 지훈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은 갤러리였다. 하지만 벽에 걸린 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대형 액자들 속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여성들의 사진이 흑백 예술 사진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멍든 피부, 그리고 그 기하학적인 밧줄 매듭. 그 중에는 10년 전 죽은 동생 지아의 사진도 있었다. 아이, 개자식들이.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악마들의 수집품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카메라를 꺼내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으면 강태성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때였다. 누구냐? 등 뒤에서 차가운 고함이 들렸다. 순찰을 돌던 경비견과 무장 경호원들이었다. 젠장. 지우는 망설임 없이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잡아 쏘아도 좋다. 당당. 총소리가 지하 복도를 울렸다. 지우는 몸을 날려 코너를 돌았다. 총알이 벽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가며 무정히에 소리쳤다. 수연씨, 도망쳐 들켰어. 지금 당장 파티장을 빠져나와. 하지만 이니어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 수연의 대답이 없었다. 이수연 내 말 들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다시 1층 연회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시각 연회장. 수연은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을 느꼈다.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움직였다. 그때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벌써 가시게요.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수연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강태성이었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그 눈동자는 파충류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아, 네. 급한 연락을 받아서요.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팔을 빼려 했지만 강태성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이수연 선생님이시죠? 해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체가 들통났다. 저를 아시나요? 그럼요. 아주 유능한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제 작품을 망가뜨린 쥐새끼 한 마리를 치료하고 계시다고. 강태성이 고개를 숙여 수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에게서 짙은 시가향과 소독약 냄새가 풍겼다. 형사님 오실 때까지 춤이나 한 곡 주시죠. 기다리는 게 지루하잖아요.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수연을 플로어로 끌고 나갔다. 음악이 왈츠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회장의 춤을 구경하기 위해 원을 그리며 물러섰다. 수연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태성, 지훈이었다. 턱시도는 찢어지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천장을 향해 발사했다. 당! 비명과 함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부인들이 넘어지고 신사들은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음악이 뚝 끊겼다. 지훈은 곧장 강태성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 손 놔. 안 그러면 네 머리통에 구멍을 내주마. 하지만 강태성은 여유로웠다. 그는 수연을 방패막이처럼 자신의 앞에 세우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감싸 쥐었다. 어서 와, 한 형사. 기다리고 있었어.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지훈을 포위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지훈을 겨눴다. 총 버려. 강태성의 명령에 지훈은 이를 갈며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수연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 비겁한 새끼야.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강태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수연을 놓아주지 않은 채 지훈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죽여? 아니,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너한테 보여줄 게 아주 많거든. 강태성은 지훈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10년 전 그 빗속에서 지훈이 놓쳤던 범인의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동생, 눈이 참 예뻤어. 죽기 직전까지 오빠를 부르더군. 우리 오빠가 오면 넌 죽었어라고. 그 말은 지훈의 이성을 끊어버리는 방아쇠였다. 으아! 지훈이 괴성을 지르며 강태성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경호원들이 개머리판으로 지훈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배역!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피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 씨, 수연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강태성은 쓰러진 지훈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기대해. 이번 파티의 메인 이벤트는 너와 저 의사년이 주인공이니까. 강태성의 손짓의 경호원들이 지훈과 수연을 질질 끌고 나갔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미줄. 그리고 지훈은 제 발로 그 지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느껴진 것은 비릿한 피맛과 덜컹거리는 진동이었다. 지훈은 힘겹게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그는 손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양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였다. 그는 달리는 승합차의 뒷좌석 바닥에 짐짝처럼 처박혀 있었다. 옆에는 수연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다. 일어났냐, 짭새.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은 덩치 큰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낄낄거렸다. 파티장에서 지훈을 가격했던 경호팀장이었다. 회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셨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주 천천히 처리하라고. 지훈은 대답 대신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머리통이 깨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수연을 구해야 했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소매 속에 숨겨둔 예비용 철사 클립을 더듬거렸다. 10년 동안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익힌 생존 본능이었다. 깔깍! 미세한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풀렸다. 지훈은 짐승처럼 웅크리며 타이밍을 노렸다.
차가 급커브를 도는 순간 몸이 쏠리는 반동을 이용해 벌떡 일어났다. 이 새끼가 경호팀장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훈이 더 빨랐다. 그는 수갑이 채워져 있던 척했던 두 손으로 운전석에 헤드레스트를 감싸쥐고 그대로 운전자의 목을 졸랐다. 그억! 운전자가 발버둥치며 핸들을 꺾었다. 승합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광광광! 세상은 뒤집히고 유리창이 박살났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차는 몇 바퀴를 구른 뒤 멈춰 섰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 안. 지훈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어 나왔다.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문을 뜯어내듯 열었다. 수연 씨, 이수연. 수연은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고 차에서 멀어졌다. 곧이어 승합차가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빗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지훈은 품속을 뒤졌다. 다행히 방수팩에 넣어둔 소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는 무사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강태성의 지하 갤러리 사진. 그가 악마라는 증거. 이와 수연이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지훈 씨, 정신이 들어요. 우린 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어요. 이제 놈은 끝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집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경찰청으로 향했다. 선배,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 지금 제정신인가 한경위. 경찰청장은 지훈이 내민 메모리 카드를 쳐다보지도 않고 컵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청장님, 이 안에 강태성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놈의 지하실에 실종된 여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고요. 지훈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절규했다. 하지만 청장의 표정은 싸늘했다. 증거 자네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 촬영한 그 사진들 말인가. 게다가 자네는 어젯밤 태강그룹 자선 파티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VIP들을 위협했어. 지금 자네는 형사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야. 그건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닥쳐. 청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미 법원에서 자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네. 그리고 강태성 회장은 어제 그 시각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어. 뭐라고요? 자네가 찍었다는 그 지하실 오늘 아침 압수수색 들어갔지만 나온 건 와인 창고뿐이었네. 사진 그림자도 없었어.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 지하실의 그 끔찍한 갤러리를 몇 시간 만에 와인 창고로 바꿀 수 있는 재력. 그리고 경찰청장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권력. 대한민국에서 강태성은 법 위에 군림하는 신이었다. 청장은 지훈의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잿더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건 자네를 위해서 없애주는 거야. 옷 벗고 조용히 살게. 더 이상 설치면 그땐 자네만 죽는 게 아닐 테니까. 지훈은 불타는 메모리 카드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이것이 그가 10년 동안 믿어왔던 정의의 실체였다. 법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엄격하고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웠다. 당신도 똑같은 놈이야. 지훈은 청장에게 침을 뱉고 돌아섰다. 저기서 체포해. 청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경관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눈빛만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살기. 10년 묵은 짐승의 살기에 경관들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지훈은 유유히 경찰청을 걸어 나왔다.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경찰 신분증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제 그를 올가매던 법이라는 족쇄는 사라졌다. 자, 지훈은 수연을 숨겨둔 모텔로 돌아왔다. 하지만 방문이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휴대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고 주먹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 10년 전 동생처럼 이번에는 수연마저 놈의 손에 넘어갔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한지훈. 강태성의 목소리였다. 여유롭고 우아하고 그래서 더 역겨운 목소리. 이수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하하하. 10년 전이랑 레퍼토리가 똑같군. 지루해. 수화기 너머로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게임의 룰을 바꾸지. 법정이 그런 건 없어. 너와 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야. 내 별장으로 와라. 주소는 알지. 10년 전 내 동생이 죽었던 그곳. 지훈의 눈동자가 팽창했다. 그 별장. 10년 전 사건 현장. 놈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현하려 하고 있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작품은 아주 빨리 망가질 것 같거든. 뚝.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끊긴 전화기를 손안에서 으스러뜨렸다. 더 이상 이성 따위는 필요 없었다. 경찰 한지우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에 미친 괴물뿐이었다. 그는 사롬 4호 안전 가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벽장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암시장에서 하나둘씩 모아온 무기들이 잠들어 있었다. 자동 권총, 2자루, 샷건 군용, 단검, 그리고 사제 폭탄. 지우는 묵묵히 총을 손질했다. 기름칠하는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탄창을 가득 채웠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기다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수연에게 속삭였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데려올 테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동생의 사진에 입을 맞추고 샷건을 어깨에 맨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도시의 밤하늘 위로 천둥이 쳤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 깎아지른 절벽 위에 요새처럼 세워진 강태성의 별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10년 전 지훈의 여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곳.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치는 번개만이 거대한 철문을 비췄다. 별장 입구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셰퍼드 2마리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다. 오늘따라 날씨 더럽네. 회장님은 이런 날에 무슨 파티를 한다고. 경호원 하나가 투덜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다. 그때였다. 부르릉. 어둠 속에서 엔진 굉음이 들려왔다. 경호원들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SUV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뭐야 멈춰. 쿠앙.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날아갔다. 차는 정원을 가로질러 분수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본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침입자다. 사살해. 경호팀장의 고함과 함께 별장 곳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튀어나왔다. 수십 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들은 일제히 사고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다다당다당. 차체에 수십 발의 총알이 박히며 벌집이 되었다. 하지만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핸들의 벽돌 하나가 올려져 있을 뿐이었다. 함정이다. 주변을 살펴.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정원수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림자를 비췄다. 한지훈이었다. 그는 공중에서 샷건을 발사했다. 꽝! 선두에 있던 경호원 한 명의 가슴이 붉게 터지며 뒤로 날아갔다. 땅에 착지하자마자 지훈은 앞구르기를 하며 두 번째 탄을 발사했다. 셰퍼드 한 마리가 깨갱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다. 저기다 쏴. 총알이 빗발쳤다. 지훈은 조각상 뒤로 몸을 숨겼다.
섰고 조각상이 총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숨을 고르며 탄피를 뱉어내고 재장전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늑대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악귀의 눈이었다. 내 놈들 지옥 갈 시간이다. 지우는 연막탄 핀을 뽑아 정원 한복판으로 던졌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빗줄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시야가 가려진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지우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사냥이었다. 지우는 소리 없이 적의 등 뒤로 다가가 단검으로 목을 그었다. 비명도 지르기 전에 적이 쓰러졌다. 옆에 있던 놈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지만 지훈의 샷건 개머리판이 턱을 박살냈다. 에왁. 지훈은 쓰러진 놈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2층 테라스에서 저격하려던 놈의 머리를 정확히 날려버렸다. 고의 고물 같은 새끼. 살아남은 용병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프로들이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지훈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지훈은 탄약이 떨어진 샷건을 버리고 양손에 권총을 든 채 현관으로 돌진했다. 마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가게 두면 안 돼. 현관 로비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지훈은 기둥을 방패 삼아 사격했다. 왼쪽 허벅지에 스치듯 총알이 지나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뇌 속에는 강태성이라는 이름, 석자만 불타오르고 있었다. 죽여요, 죽어. 기관 단총을 든 거구가 난사하며 다가왔다. 지훈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며 놈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무릎을 쐈다. 거구가 쓰러지자 지훈은 망설임 없이 확인 사살을 하고 일어섰다. 로비는 시체와 피 웅덩이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샹들리에가 떨어져 박살나고 값비싼 도자기들이 깨져 뒹굴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바라봤다. 2층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찌짝 짝짝. 계단 위 난간에 강태성의 최측근 경호실장인 박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2미터가 넘는 키의 근육질 거구였고 손에는 흉악하게 생긴 정글도 마테체를 들고 있었다. 대단하군 한 형사.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박 실장이 섬뜩하게 웃으며 칼날을 혀로 핥았다. 강태성 어디 있어? 지훈이 총구를 겨눴지만 방아쇠를 당기자 찰칵 소리만 났다. 총알이 다 떨어졌다. 회장님은 지하에서 작업 중이시다.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시니 여기서 네 목을 가져가야겠어. 박 실장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칼을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지훈은 빈 총을 집어던지고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냈다. 비켜. 너 같은 피람이랑 놀 시간 없어. 피람이 찢어 죽여주마. 두 야수가 격돌해했다. 박 실장의 힘은 엄청났다. 정글도가 내리꽂힐 때마다 바닥 타일이 깨져나갔다. 지훈은 3단봉으로 칼날을 쳐내며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칼날이 지훈의 옆구리를 스쳤다. 방탄조끼가 없는 부위였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술을 택했다. 박 실장이 다시 한번 크게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훈은 피하지 않고 품으로 파고들었다. 칼날이 지훈의 어깨 깊숙이 박혔다. 잡았다. 지훈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는 칼이 박힌 채로 박 실장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박치기를 날렸다. 배역,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비틀거렸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3단봉으로 놈의 목 울대뼈를 가격했다. 박 실장이 거품을 물고 무릎을 꿇었다. 지훈은 어깨에 박힌 정글도를 뽑아냈다. 끔찍한 고통에 눈앞이 하얘졌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놈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다. 지옥 가서 기다려. 내 주인도 곧 보내줄 테니까. 지훈은 쓰러진 박 실장을 뒤로 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다. 10년 전 수사 기록에서 봤던 구조도에 따르면 지하실로 가는 비밀 입구는 서재에 있었다. 서재 안은 고요했다. 밖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벽면 가득 꽂힌 책들,
지우는 책장 뒤를 더듬었다. 특정 책을 잡아당기자 쿠구궁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 아래에서 차가운 냉기와 함께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다. 피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시가향. 지우는 찢어진 셔츠를 묶어 상처를 압박하고 바닥에 떨어진 적에 권총을 주워들었다. 남은 탄알은 세 발, 한 발 한 발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육중한 철문이 나타났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슈베르트의 마왕. 아버지가 위독한 아이를 안고 밤길을 달리는 내용의 가곡. 이수연.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찼다. 쾅!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훈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곳은 완벽하게 꾸며진 갤러리였다. 우아한 조명 아래 액자 대신 투명한 유리 상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붉은 벨벳 의자에 강태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에는 와인잔을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메스를 들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이수연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양손은 10년 전 지하처럼 기하학적인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강태성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 지훈을 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어서 와, 한지훈. 관객이 도착했으니 이제 피날레를 시작해볼까. 그의 눈동자는 순수한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의 공기는 서늘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소리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완벽한 방음벽으로 차단된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강태성만의 뒤틀린 왕국이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총구를 강태성에게 고정했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연 씨, 괜찮아. 지훈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수연에게 향했다. 수연은 미약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찢기고 피에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닌 듯. 됐다. 그녀의 눈이 지훈을 향해 초점을 맞췄다. 지훈 씨,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강태성은 붉은 벨벳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수연이, 그 앞에는 총을 든 지훈이 서 있는 구도.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 같았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겠어. 강태성이 비꼬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늦었어, 한 형사. 10년 전 그날 밤에도 너는 이렇게 늦었지. 내 동생이 차가운 바닥에서 식어갈 때 넌 어디 있었나.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태성은 정확히 지훈의 트라우마를 찌르고 있었다. 닥쳐, 그 더러운 입 다물어. 당. 지훈이 경고 사격을 했다. 총알이 강태성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뒤쪽 벽에 박혔다. 석고 가루가 날렸다. 하지만 강태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더 높이 올라갔다. 하하하, 그래, 그 표정이야. 10년 동안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절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 강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척하더니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징! 기계음과 함께 방 안의 조명이 바뀌었다. 갤러리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던 유리 상자들 안에 조명이 들어왔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 유리 상자들 안에는 강태성이 지금까지 사냥했던 피해자들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피 묻은 스카프 찢어진 신분증 머리핀.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는 상자 안에는 낡은 교복 명찰이 있었다. 한지야, 지훈의 여동생 지아의 명찰이었다. 내 동생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를 찾더군. 살려달라고 빈 게 아니야. 우리 오빠가 널 죽일 거야 라고 악을 쓰더군. 그 눈빛이 너랑 아주 똑같았어.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건방진 눈빛. 강태성은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쨍그랑 소리가 지훈의 이성을 끊어놓는 신호탄이었다. 죽여버릴 거야. 지훈은 총을 내던졌다. 총알 따위로 편하게 죽이고 싶지 않았다. 놈의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려 지아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지훈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강태성도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었다. 두 남자가 엉겨 붙었다. 배역. 지훈의 주먹이 강태성의 광대뼈에 장렬했다. 강태성의 고개가 획 돌아가며 입안에서 피가 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유리 진열장으로 넘어졌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지훈은 멈추지 않고 쓰러진 강태성 위로 올라탔다. 이 개자식아 왜 그랬어? 아무 죄 없는 애였어. 꿈 많고 착한 애였다고. 지훈은 울부짖으며 주먹을 내리꽂았다. 한 대, 두 대, 세 대. 강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강태성은 웃고 있었다. 피가 끓어오르는 목구멍으로 크크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유하, 이유가 필요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이유가 있나? 난 그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야. 내가 신이니까. 강태성은 숨겨두었던 단검을 역수로 쥐고 지훈의 옆구리를 찔렀다. 박.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날카로운 칼날이 방탄조끼가 없는 부분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고통은 오히려 그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지훈은 칼에 찔린 채로 강태성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강태성의 손목이 꺾였다.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처음으로 강태성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이마로 강태성의 코를 들이받았다. 강태성의 코뼈가 내려앉았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어붙였다. 아파 이게 아파지 않은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아팠어. 지훈은 강태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철컥. 마지막 남은 한 발.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강태성의 이마에 갖다 댔다. 뜨거운 총구가 강태성의 차가운 피부에 닿았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지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강태성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강태성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공포는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에 찬 눈빛이었다. 쏴. 강태성이 속삭였다. 당겨. 방가쇠를 당기면 넌 영웅이 되는 게 아니야. 넌 또 다른 살인자가 되는 거지. 나와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야. 닥쳐. 생각해봐. 날 죽여봤자 뭐가 달라지지?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오나? 아니면 네 죄책감이 사라지나? 아니 넌 평생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고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정의를 네 손으로 더럽히는 꼴이지. 강태성의 말은 독사처럼 지훈의 뇌를 파고들었다. 게다가 나는 죽지 않아. 대한민국 법돈이면 다 해결돼. 심신미약 증거 불충분 집행유예. 내가 풀려나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갈 것 같아. 강태성의 시선이 쓰러져 있는 수연에게 향했다. 저 여자, 이수연 아주 매력적이더군.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아주 잘 보살펴주지. 10년 전 내 동생처럼 말이야. 예, 악마 새끼가. 지훈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힘을 주었다. 사리가 이성을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지금 당장 이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안 돼요. 지훈 씨. 수연의 목소리였다.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지훈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수연은 피를 흘리며 기어가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다. 쏘지 마요. 제발. 이거 놔요. 이놈은 살려두면 안 돼. 또다시 당신을 해칠 거라고요. 지훈이 절규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저놈은 죽어 마땅해요. 하지만 지훈 씨가 살인자가 되는 건 싫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지훈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지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세요. 지훈 씨 손, 사람을 구하는 손이잖아요. 나를 구해줬잖아요. 이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지 마요. 저런 쓰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마요. 하지만 지아는, 내 동생은, 지훈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10년 동안 쌓아온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아 씨도 오빠가 살인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예요. 수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저놈이 한 짓 내가 다 봤어요. 내가 기억해요. 법으로 안 되면 내가 평생 저놈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수연이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눈물이 지훈의 피 묻은 셔츠를 적셨다. 지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강태성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수연의 울음소리가 교차했다. 총구는 여전히 강태성을 향해 있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복수는 완성된다. 하지만 지훈은 눈을 감았다. 지아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빠 나 경찰 될 거야. 오빠처럼 멋진 경찰.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끓어오르던 피가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훈은 총구를 옆으로 돌렸다. 당! 총알이 강태성의 머리 바로 옆바닥을 뚫었다. 강태성이 흠칫하며 눈을 깜빡였다. 지훈은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었다. 네오를 죽이면 내가 지는 거야. 지훈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오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지. 네가 가진 돈, 명예, 그 잘난 자존심 하나하나 다 짓밟아 줄 테니까. 강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가 빗나갔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쏘고 파멸하길 바랐다. 그래야 자신의 승리니까. 하지만 지훈은 그 유혹을 이겨냈다. 이 멍청한 새끼가 기회를 줘도 못 받아먹어. 강태성이 악을 쓰며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잡으려 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꼼짝마 경찰이다. 지하실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대문서 강력반 형사들이었다. 지훈이 남몰래 연락해둔 후배 형사가 지원군을 이끌고 온 것이다. 강태성 당신을 살인 납치 감금 및 특수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강태성을 덮쳐 눌렀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너희들 다 옷 벗게 해줄 거야. 강태성은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토록 피해자들을 결박했던 그 손목에 이제는 공권력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르르 옆으로 쓰러졌다. 과다출혈과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의식이 흐려졌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수연이 그를 끌어안고 흔들었다.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수연의 얼굴이 보였다. 울고 있었다. 닦아주고 싶은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끝났구나. 1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느낌이었다. 귓가에 윙윙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지훈은 수연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시선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죄수복을 입은 강태성은 더 이상 화려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이 이 상황을 뒤집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다. 유문,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태성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강태성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잔혹하게 유린하고 살해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기만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예술로 미화하며 쾌락의 도구로 삼은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행위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예,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뭐 하고 있어 항소해. 당장 항소하라고. 강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했다. 이거다. 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강태성은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닫히는 문 사이로 들리는 그의 비명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패배자의 추한 단말마일 뿐이었다. 방청석 맨 뒤쪽에 앉아있던 지우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연이 앉아 있었다. 꽤 끝났네요. 수연이 작게 속삭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네, 꽤 끝났습니다. 지훈은 강태성이 사라진 문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텅 빈 구멍은 여전히 시렸다. 나가죠. 공기가 탁하네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직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지만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다. 법원 앞 계단에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지훈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가본 곳이요.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추모공원. 지훈은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납골당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의 사진이 보였다. 지훈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아야, 오빠 왔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많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였다.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는 오빠로서 동생을 위해 온전하게 슬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놈 벌 받았어. 이제 다시는 세상에 못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아파하고 거기서는 편하게 쉬어. 지훈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텅 빈 납골당을 울렸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지훈의 어깨를 감쌌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지훈의 슬픔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다. 한참 후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혼자 보내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아 씨한테 인사하고 싶었고요. 수연은 지아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아 씨. 지훈 씨 여자친구 이수연입니다. 오빠 이제 제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여자친구라니. 지훈이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왜요? 싫어요. 생명의 은인한테 책임지겠다면서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미소는 지훈의 어두웠던 세상에 비친 한 줄기 빛이었다. 싫을 리가요. 영광이죠. 지훈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추모공원을 걸어 내려왔다. 따뜻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1년 후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지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가죽 재킷을 입지 않았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짧게 깎은 머리는 단정했다.
강력계 형사보다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일 정도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흰 가운 대신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교진말, 커피 다 식었는데요. 수연이 지훈의 앞에 놓인 식은 아메리카노를 가리키며 피식 웃었다. 요즘 서장님은 어때요? 아직도 잔소리 심하세요. 말도 마세요. 저번 주에 마약 사범 검거할 때 문 좀 부쉈다고 심할서 쓰라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갔는데 말이죠. 지훈이 투덜거렸다. 그는 경찰직에 복귀했지만 예전에 미친 개는 아니었다. 그는 이제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물론 가끔 욱하는 성질은 나오지만 모범 형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수연이 있었다. 그래도 다친 데 없이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저번처럼 또 꿰매달라고 오면 진짜 쫓아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치의님.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지훈 씨, 손 좀 줘봐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다. 지훈은 머뭇거렸다. 그의 손등과 팔에는 여전히 그날의 흉터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수연의 하얗고 고운 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빨리요. 수연의 재촉에 지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수연은 자신의 두 손으로 지훈의 투박하고 상처 입은 손을 감싸 쥐었다. 이 흉터들 아직도 아파요. 수연이 지훈의 손등에 난 긴 흉터를 엄지로 문지르며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안 아픕니다. 거짓말. 비 오면 욱신거리는 거 다 알아요. 수연은 지훈의 손을 들어 자신의 볼에 갖다 댔다. 지훈 씨,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흉터로 남아서 평생 가겠죠. 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흉터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고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요. 난 이 흉터마저 사랑하니까. 지훈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과거의 악몽은 이제 끝났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못했다. 그 흉터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에. 수연 씨, 네, 사랑합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어색하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게감 있는 진심이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가 웃음으로 번졌다. 제어도요. 지훈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수연에게 입을 맞췄다. 카페 안에 소음이 멀어지고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과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어둠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지훈은 형사로서 그 어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칠흑 같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새벽을 함께 맞이할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지훈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찾아온 완벽한 봄이었다. 지금까지 소설 과거의 흉터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남자가 복수를 넘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고 무력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랑과 연대만이 인간을 괴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한지훈 형사와 이수연 의사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